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장 코르미에가 지은 체게바라 평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부 전쟁은 끝나고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쿠바 혁명에 이제 1959년 1월 2일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제5부 전쟁은 끝나고 부분을 읽어갑니다. 우리 책의 429쪽입니다. 아바나에서 이제 앞에 그 산타클라라는 곳 전투가 있었는데요. 쿠바의 수도는 아바나고 그 지도로 보면 섬의 중앙부 북쪽에 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산타클라라는 거기서 4-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산타클라라였습니다. 네, 429쪽부터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겨우 200km 정도 떨어진 아바나의 1959년 당시 인구는 약 100만이었다. 괄호 열고 오늘날에는 이때 인구의 거의 2배를 넘어섰으며 쿠바 섬 전체 인구는 1100만에 이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로 보면 아바나는 쿠바 섬 전체에서 5번째로 큰 도시였다. 에체바리아의 주도로 학생들이 대통령궁에 진입했던 사건 이후 압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공포와 밀고가 성행하였다. 이유 없는 체포와 신문이 빈번했고 바티스타의 경찰은 반군의 가족들을 격리, 감금시키는 등 비민주적인 보복을 자행했다. 그 와중에도 카지노로 놀러 오거나 유명 호텔인 트로피카, 카프리, 나시오날 등에서 열리는 조세핀 베이커나 모리스 슈발리에의 쇼를 보러 여는 미국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이 시기에 쿠바의 페소화는 달러와 등가로 취급되고 있을 정도였으니 쿠바 섬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쿠바 섬에 내렸다 해서 따로 환전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쿠바의 유상계급이 1959년 초반부터 그들의 요트를 타고 쉽게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 쿠바의 카지노들은 메예르 란스키라는 거물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 또한 자신의 노획품을 바티스타와 나누고 있었다. 당시 해안가를 끼고 있던 메르세스 거리는 유행의 첨단을 걷는 유흥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주머니가 덜 두둑한 사람들은 카이에테 로스페로스라는 곳을 주로 찾았다. 이 뜻은요, 직역하면 개들의 거리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럼주도 단 1달러 50센트만 있으면 살 수 있었으니 관광객들은 럼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담배가게와 카페에서는 볼리타라는 복권이 성행하였고 당첨자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와 헌락의 이면에서는 실업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집집마다 실업자가 없는 집이 없어서 결혼한 자식들도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아바나에는 떠들썩하고 요란한 카페와 잡화점, 달걀 프라이와 핫도그와 작은 귤 등을 싣고 다니며 파는 자동차들이 점점 많아져 갔다. 프랑스 루이 말 감독의 연인들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었고 문학 애호가들은 중앙공원 근처에 있던 플로리디타라는 카페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거기서 다이키리스 가로 열고 얼음을 넣은 럼주를 홀짝거리며 행여나 해밍웨이를 직접 만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에 부풀곤 했다. 거리에는 번쩍번쩍한 시보레가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며 천천히 달렸다. 4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도 여전히 그 차들이 굴러다닌다. 파리의 버금가는 메뉴를 자랑했던 사라고사나 식당이 호황을 누렸고 대성당 근처에 있던 보데기타델 메디오는 원주민 요리로 이름을 날리며 전위적인 지식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한편 상류 사회에는 겔랑 향수와 실내 장식가
배송 등의 프랑스 상류 문화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가볍게 풀을 먹여 입던 구야베라라는 아마퍼로 만든 기다란 윗옷이 유행했다. 차차차와 만보가 시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유명한 펠로타 선수인 피스톤을 보러 가기 전에 경마나 그레이하운드 경주를 한 게임 관람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카지노에서 룰렛 게임으로 마감하는 것도 괜찮은 관광 코스였다. 그러나 그건 이미 흘러간 시절의 이야기다. 1959년 1월 초만 해도 쿠바 국민들은 이 세련된 오락과 유흥에 열광하고 있었다. 어느 곳에서나 거리의 악단이 즉흥적으로 하는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마셔대고 환호하고 서로 사랑했다. 이듬해 급속한 인구 증가를 보면 이 열대의 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혁명의 원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환경 속에서 키워질 터였다. 적어도 동쪽으로부터의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축복받은 기간 동안 채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에르네스토 게바라로 돌아와 알레이다를 품에 안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한가하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게릴라들에 둘러싸여 그는 이 집 저 집을, 이 대사관 저 대사관을 옮겨다니며 포옹과 악수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다. 베세 장군의 딸이었던 한 프랑스 처녀는 사진작가 꼬르다와 그의 아내 노르카와 함께 어느 날 저녁 채를 만났을 때 그가 심어준 깊은 인상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채가 탄창에서 직접 빼어준 총알 하나를 아직도 침대 곁에 고이 간직해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말 미남이었어요. 그를 직접 본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지요. 1월 8일 쿠바 국민은 자신들의 시저인 피델 카스트로에게 경의를 표했다. 입이 험한 독설가들은 카스트로가 자신의 전시명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 알렉산드로로 지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나폴레옹으로 여겼던 바티스타보다 한술 더 뜨는 위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1월 9일 새로 소집된 강요회의에서는 채가 쿠바 시민임을 선언한다. 채는 이 나라가 압제로부터 벗어나는데 앞장섰듯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을 맡을 준비도 되어 있노라고 선언했다. 우선 그는 문화유산 파괴 행위를 저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미국이 쿠바 정부의 활동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카스트로의 혁명은 크게 워싱턴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았을 뿐더러 바티스타의 실각은 어느 정도 환영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UPI 보도를 근거로 라존지에 실린 기사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밀턴 아이젠하워의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의 주장은 바티스타의 망명을 받아준 도미니카의 투루히오나 파라과이의 스트레스너 그리고 니카라과의 소모사를 겨냥한 암시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다른 것이었다. 미국은 세계사의 중대한 사건이 될 루니크 1호 발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 지금 루니크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아마 스페니시나 불어식으로 발음한 것 같고 이걸 그대로 옮기면 스푸트니크 이렇게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채는 혁명이 성공한 이후 초기에는 카바냐 요새와 콜롬비아 병영을 왕복하며 바쁘게 생활했다. 이 스푸트니크는 참고로 이제 러시아가 쏘아 올린 최초의 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인 우주선. 매일 그는 로스 치비토스, 즉 밀고자들이라 불리는 바티스타의 하수인들이 혁명재판소로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채는 프란시스코의 신부를 대동한 종부 성사를 마치고 사형당하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래서 선한 신을 대표하는 신부의 별명이기도 한 트레스 메다야스 가로 열고 사실은 스페인산 꼬냑의 상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읽겠습니다.
선한 신을 대표하는 신부의 별명이기도 한 트레스메다야스는 기소된 자들이 그들의 고백보다 훨씬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정기적으로 체에게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 인터뷰에서 체는 그의 정치적 야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우르티아 박사가 안정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임시정부에서 내려주는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체는 카바냐 요새에서 마티스타 군의 어느 대령이 쓰던 집무실을 넘겨받았다. 그는 유난히 강직하고 활동적인 공무원이었던 만네사를 비서로 삼았다. 당시 체는 자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곤 했다. 어느 날 올리브 그린색 군복을 입은 M7-26의 완장을 차고 기관총까지 든 한 소년이 그에게 물었다. 산토도밍고를 해방시키고 트루이오를 끝장내러 가는 원정대 대장을 맡으실 건가요? 전만에 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 이 미래의 게릴라는 눈 하나 꼼짝 않고 대답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장님은 해방자가 아니던가요? 나는 해방자가 아니다. 해방자들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민중을 해방시키는 건 그들 자신이란다. 라반데이라가 가족을 만나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체는 빙긋이 웃으며 시가 한 대를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개인적으로 내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건 허락할 수 없네. 늘 호의와 준엄함이 어우러져 있던 그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이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게바라 부모는 6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을 만나러 갈 준비로 분주했다. 여행자로 떠난 뒤 영웅이 된 아들과의 재회를 위해 에르네스토와 셀리아 부부는 장녀 셀리아와 막내 후안 마르틴을 데리고 에세이자 공항을 출발했다. 란초 보에로스 공항, 가로 열고 지금은 호세 마르티 공항으로 개명된 곳에 내린 아버지 에르네스토는 땅바닥에 뜨거운 입맞춤을 했다. 군복을 입은 체가 힐튼 호텔에서 병사들에 둘러싸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셀리아는 곧장 뛰어가 아들의 품에 안겼다. 식구들은 반군 병사들이 누더기나 다름없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놀랐다. 그들 촌부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살던 곳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들이 갑자기 이곳저곳에 불려다니고 열광적인 환영을 받게 된 것이었다. 부모는 아들인 에르네스토가 변했음을 깨달았다. 한때는 매끈한 청년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험상구주리만치 수염이 듬성듬성 난 장정이 되어 있었다. 비록 그의 부모들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본 적은 없었지만 당연히 좌파적인 감성으로 아들의 혁명적인 과업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장래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체에게 앞으로 의료 업무를 새로 시작할 것인지를 물었다. 체는 한순간 굳어지는 듯 하더니 빙긋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의사요? 잘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도 저와 같은 에르네스토 게바라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 사무실에 그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있으시죠? 그 위에 의사라고 쓰게 되면 그건 어떤 위험 부담도 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더니 그는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의학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저는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전사일 뿐이지요. 앞으로 뭐가 될 거냐고요? 사실 저도 제 뼈를 어디에다 묻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는 무척 당황했다. 대체 이처럼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버지는 결코 아들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아들의 말 속에 그가 쿠바를 떠나 먼 타국의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품고 싶었던 그 수수께끼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다시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세상을 본다며 집을 떠나서 6년 동안이나 돌아다녔다. 이제 아르헨티나로 돌아올 때도 되었잖니? 너는 책임져야 할 식구도 있고 나도 이제 너에게 책임을 물려줘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 에르네스토는 젊은 아들을 이해했다. 내 얼굴에 커다란 책임감이 감도는 걸 느끼겠구나. 그는 아들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에르네스토는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상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다분히 신비적인 기질에 영향을 주어 그는 한 사람의 남자로 변해 있었다. 체의 아내와 딸도 아바나로 왔다.
비록 일다와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는 매혹적인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는 어린 일디타만은 정기적으로 만났다. 한편 신중하고 사려 깊었던 알레이다는 보헤미아라는 잡지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연 채의 비서에 머물렀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그의 비서가 아니라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 나는 한 사람의 전사였어요. 그와 함께 라스비아스까지 진격하여 그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내 몫을 다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의 특무상사라고는 할까요? 새 정권의 구조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채는 너무 더디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특히 우르티아를 대통령으로 뽑기 위해 예정된 선거 일정이 몹시 못마땅했다. 그건 구시대의 정치적 유무를 복원하는 일과 다름없었다. 그는 취약 연령 아동의 35%만이 학교를 다니며 그나마 2.5%만이 초등학교를 제대로 마친다는 통계를 들어 카스트로 형제를 끈질기게 몰고 늘어졌다. 개혁을 해야 하네 라울. 혁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해. 경제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방만해질 가능성이 높았던 군대가 먼저 개편되었다. 바티스타를 몰아내기 위해 모였던 반군들이라고 모두 좌파는 아니었다. 그 중에는 극우파도 없지 않았다. 카스트로의 입김으로 우르티아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았지만 우르티아가 그 상황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르티아는 지주들과 대자본가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카스트로가 원했던 사람은 뚝심 있으면서 인기도 있는 좌파 성향의 인사였다. 그가 생각해낸 인물이 항구도시 시엠푸에고스 출신으로 견실한 사회주의자였던 오스발도 도르티코스 토라도였다. 그리하여 피델은 정부 내 인사들과 측근인 라울, 채, 까밀로, 아멜이다, 라미노 등을 불러 부르조아 분파주의자인 우르티아를 물러나게 할 방법을 의논했다. 7월 17일 아침 카스트로는 자신이 군의 통수권을 다시 맡기 위해 총리직을 사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우르티아는 대통령직을 내놓고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같은 날 오스발도 노르티코스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호세, 미로, 까르도나가 총리 물망에 올랐으나 그는 거절했다. 그 즈음 피델 카스트로를 지지하는 파업이 중앙노동자회의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다. 물론 이는 바르부도의 지휘관들이 선동한 것이었다.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쿠바 전체가 일시에 마비되었다. 자동차들이 거리에서 즉각 긴 벽을 쌓았다. 국민들은 피델에 대한 신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는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했다. 그렇다면 총리직을 다시 맡아야 했다. 결국 몽카다 병영 습격 6주년이 되는 7월 26일에 그는 혁명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장황한 연설로서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하여 도르티코스 카스트로 2인 체제는 1976년 12월 3일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에 취임할 때까지 쿠바를 이끌어가게 된다. 그동안 카스트로는 국립은행 총재에 펠리페 파조스를 임명했고 레이노 모티를 경제장관에 앉혔다. 그러나 채 자신은 미래 행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라울에게 말했다. 여기서 라울은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그 평의회 의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2년이 걸린다는 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시에라의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말 걸세. 이건 의사로서 자신있게 하는 말이네. 그 사람들로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말일세. 2월 14일에 게바라 가족은 레이나 델 마르라는 선박편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갔다. 며칠 후 채는 심한 천식 증세로 몸져 누웠다. 그러나 알레이다는 그가 잠도 자지 않고 편하게 쉬는 대신 책만 읽고 있다고 의사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채에게 휴식은 절대적인 과제였다. 결국 그는 타라라의 해변가에 있는 셀리아 산체스가 빌려준 별채에서 잠시 요양을 하기로 했다. 거기서 그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온 알베르토의 편지를 받았다.
알베르토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게바라 가족들과 혁명의 성공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했다. 그들 중 아르헨티나 출신 기자로 시에라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활약상을 취재했던 리카르도 마세티는 나중에 체의 사상을 아르헨티나에 알리겠다며 그를 따라 밀림에 들어가기도 했다. 체는 알베르토의 편지에 즉시 답장을 썼다. 여기서 알베르토는 그 남미를 함께 여행했던 그 6살 많은 형, 옆집 형을 의미합니다. 미알, 나의 새로운 조국에 형과 형수님을 초대하지 못했던 것은 피델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최종적인 일 처리가 늦어져서 출발이 늦어지다가 이번에 건강이 악화되었던 거야. 이곳에는 한 달가량 머무를 예정이야. 형이랑 만나면 한 열흘가량 마테차도 같이 마시고 고기도 넣은 파이도 먹으면서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체로부터. 그러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그는 피델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때문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빠졌다. 피델이 그해 4월 미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문의 성과는 불투명했다. 우리 시대의 당면한 문제는 기층민중을 헐벗게 만드는 자본주의자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중에서 태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제물로 삼는다. 한편 공산국가는 자유에 관한 한 전체주의적 개념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희생시킨다. 우리가 어느 것도 일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혁명은 쿠바만의 주체적인 혁명이어야 한다. 라고 카스트로는 썼다. 6월 2일 알레이다와 체는 아주 가까운 친지들만 모아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란마호의 동료들이었던 까밀로 시엠푸에고스와 에피헤니오 아메이 헤이라스가 증인으로 섰다. 당시 체의 급료는 120페소, 미화로 치면 120달러쯤 되는 썩 많다고 볼 수 없는 액수였다. 그래서 결혼식을 위해 동료들끼리 모금을 하기도 했다. 식당에 모인 손님들 앞에 반소매의 흰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아름다운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타마라 해안으로 짧은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역시 셀리아 산체스로부터 빌린 검은색 스튜드 메이커에는 해리 빌레가스와 페르난도 로페스 중위가 대동했다. 혹여 체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해도 알레이다가 혁명 기간 중에 체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의 법은 그럴 경우 두 사람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라울 카스트로와 빌마 에스핀도 예외가 아니어서 두 사람도 결혼하여 테보라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다. 체와 알레이다는 알리우차라고도 불린 알레이디 타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다. 그러나 체 게바라에게는 결혼 생활보다 혁명이 늘 우선이었다. 결혼식을 올린 그 달에 체는 정권대사로 임명되어 쿠바를 떠났다. 다른 나라들을 둘를 때마다 체는 꼬박꼬박 꼬마 일디타에게 엽서를 보내곤 했다. 피델은 쿠바의 외교사절단에게 양복을 입을 것을 은근히 권장했지만 체는 여전히 올리브 그린색 군복 차림을 고집하며 떠났다. 체와 동행하여 지구 곳곳을 순례했던 오마르 페르난데스는 우리가 아바나에서 만났을 때 쿠바의 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방문을 비중 있게 하기 위해 그는 쿠바의 부통령으로 소개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 순방길에 부인을 동반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게릴라소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 16일이던가? 카이로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그가 부인과 동행했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환영식장에는 꽃을 한아름 아는 젊은 아가씨들이 미리 도열해 있었는데 우리가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세르 정부의 총리와 인사를 나누자 그들이 우리를 수행하던 에르메스와 아르구딘이라는 두 명의 게릴라에게 꽃다발을 선사하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두 친구 중 한 명이 체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젊은 데다 긴 머리와 매끈한 얼굴을 한 그들을 보면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요. 그 일을 두고 체는 매우 재미있어 했다.
이집트 남자들이 주로 머리를 짧게 깎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쩌면 당연한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이집트 대통령은 진정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스염을 기른 그 무어인 대통령은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잠수함 물론 모스크바로부터 들여온 지 얼마 안 된 최신의 미국이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대접을 받은 셈이지요. 우리는 이집트의 전 국왕이었던 파루쿠의 궁에서 묵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넓고 호사스러운 방은 구경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천일 야외에 나오는 방이 이런 게 아닌가 싶었죠. 그날 저녁 오마르는 숙소를 벗어나 젊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채는 숙소에 머물면서 책을 읽거나 조사 임무를 띠고 파견된 쿠바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 살바도르 미아스세 카와 토론을 벌였다. 며칠 뒤 채는 가이드의 눈을 피해 카이로의 빈민촌을 돌아보기로 작정했다. 일행은 슬그머니 흩어져 분주히 오가는 남자들과 베일 쓴 여자들로 북적대는 시장통을 나섰다. 채가 대충 영어로 그들에게 말을 걸어볼 참이었는데 마침내 녹색 옷을 발견했다 싶은 왕궁 수비대가 나타났다. 그러나 수비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나셀의 비밀경찰이 즉각 그 장소를 깨끗이 정리하자마자 수비대는 채 일행을 다시 데리러 왔다. 그런데 그날 장터에서 채가 양고기 꼬치구이를 들고 있었던 덕분에 쿠바 대표단은 매 끼니마다 양고기를 먹는 고역을 겪어야 했다. 6월 18일 가자지구를 방문한 채는 피압박자들의 위대한 해방가로 찬양받았다. 나세르는 그에게 작별 선물로 최신형 기관총을 선물하기에 앞서 향후 세계의 혁명 진행 과정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다음 방문지인 수단에 도착한 채는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사탕수수를 팔기 위해 수단을 방문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은 당신의 CIA 동료들에게 하시지요. 그들의 정보 수집 능력이면 나보다 더 잘 대답해 줄 것이요. 라는 게 그의 대답이었다. 7월 1일 쿠바 대표단은 인도에 도착하여 자와할랄 네루 수상의 영접을 받았다. 역시 오마르의 회상이다. 네루가 냉방장치를 싫어했는지 우리 곁에서 인도인들이 연신 종려나무 잎으로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채가 특히 관심을 보인 건 인도의 철도와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네루 수상은 채 대장이 민중의 해방투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때까지는 그런대로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는데 만찬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졸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는 수상에게 쿠바에 무기를 팔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거든요. 채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되풀이했지만 수상은 다시 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채는 계속 우기는 건 소용없는 일이란 걸 깨달았죠. 우리는 타지마을도 방문해 그곳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은 뒤 끔찍한 빈곤의 현장인 캘커타를 방문했어요. 채는 내가 은행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사실은 창구 앞에 커다란 암소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서서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않는 거였어요. 주변의 모든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죠. 오말은 기억을 더듬어 채가 인도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밝혔다고 했다. 도초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새로 만든 우물가는 시멘트로 포장하여 공동급수를 가능하게 했다. 눈에 띄는 개혁 중에 우선 농업개혁 전문가들이 농민들에게 새똥을 연료로 전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 아주 사소한 변화지만 커다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그 막대한 양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동물들의 배설물을 걷어들여 땅바닥 위에서 말린 다음 높다랗게 쌓아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인도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보건대 농민들은 머지않아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소를 성스러운 동물로 숭상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소는 일을 하고 우유를 주고 천연 연료인 배설물까지 준다.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인간을 먹여 살린다. 이 동물을 죽이는 걸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듯 싶다. 이 동물을 존속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그 성스러움을 유지시키는 것뿐이다. 인도에는 미국의 2배가 넘는 1억 8천만 마리의 소들이 주요한 목축 자원인데도 정부로서는 문화적 계율에 집착하는 국민들의 종교적 동물 숭배를 제지해야 할 난처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에 잠시 머무른 뒤 7월 15일 쿠바 사절단은 일본에 도착한다.
체는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원료를 다루는 방식에 혀를 내둘렀다. 쿠바라고 그러지 못하려 한 법이 있을까? 오마르의 회상은 계속된다. 체는 일본의 중공업을 받쳐주는 제철 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쿠바에도 이 노하우를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맨손이나 다름없어. 석유도 철도 석탄도 나지 않으니 이들이 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탕수수뿐이겠지. 하지만 이들의 쌀 생산성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회색 작물을 발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도 일어선 일본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는 통산성의 안내로 일본 내 굴지의 기업인 토요타와 소니사의 총수도 만났다. 그때 체가 사진 몇 장을 찍고 싶다는 뜻을 비쳤으나 기업체 사장들은 하나같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때 체는 늘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녔었다. 또한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 역시 거절당했다. 대신 일본인들은 체에게 게이샤를 대동하는 주연을 권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사양했다. 그러나 체는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허락을 얻어내기에 이른다. 체 일행은 야간 기차편을 이용해 7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은 태평양 연안의 그 도시를 찾아갔다. 그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가 손상된 환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일본을 떠나는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일본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발전을 필요로 하는 쿠바에게 온갖 종류의 산업의 부를 나누어 줄 것이다. 체에게 인도네시아는 뜻밖의 발견이었다. 이 섬나라의 역사나 사회적 궤적이 쿠바와 상당히 비슷하였다. 인도네시아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당시 수카르노 대통령은 겨우 40세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생산물도 사탕수수와 차, 커피, 야자, 유, 카카오 등 열대 작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체는 수카르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과연 양국 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두 나라의 생산물이 거의 비슷한 걸 보면 양 국민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다른 편에서 각기 국내 정세의 안정이라는 문제를 풀어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를 출발한 쿠바 사절단은 8월 12일 베오그라드에 도착했다. 아마 우리가 방문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곳이리라. 빈약한 기반으로부터 출발한 산업의 발전과 앞선 기술도 그렇고 특히 복잡한 사회적 관계들이 그랬다. 고 체는 유고를 평가했다. 이 나라를 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7나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고 연방공화국은 6개의 공화국이 모여 티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중앙정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 6개의 공화국은 5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의 격변으로 탄생된 이 5민족들이 오늘날의 지정학적 경계와 정확히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의 통합이라는 대과업이 완수된다면 사태는 자연히 적대관계를 완화시키면서 그들의 동질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엇비슷하면서 동일하지 않은 4개의 언어가 이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와 이슬람이 또한 공존하고 있다. 라틴어와 러시아어와 비슷한 키릴 자모가 함께 쓰이고 있다.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전술한 중앙정부 안에 모여있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체의 분석은 결국 조시프 브로즈, 즉 티토라는 한 인물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티토 원수가 걸어온 궤적은 볼리바르의 후예를 꿈꾸는 체에게 경외심을 품게 했다. 티토는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 독일 점령 기간에 대독 항쟁 운동을 이끌다가 1945년 정부의 수반에 올랐다. 1948년에 스탈린의 소련과 단절을 선언하고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사회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이 인물을 체는 한시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했다. 체보다 크고 피델보다 약간 작은 나세르 대통령과 비슷한 몸집의 티토 원수는 우리를 아드리아해에 있는 브리오니 섬에서 아주 단촐하게 맞았습니다. 그곳은 진정 전사들의 낙원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가 주최한 오찬장에 체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쿠바인들은 외톨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반혁명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티토는 쿠바 대표단의 호소를 살짝 비껴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다만 우리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만큼만 갖고 있을 뿐이요.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정말 유감이요. 라면서 말입니다. 유고슬라비아를 떠나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영국 신문을 통하여 채는 티토가 얼마 전에 중동 국가에는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두려웠나 보군. 그것이 그들의 중립이라면야. 그는 우마르에게 씁쓸하게 속삭였다. 그렇다 하여도 유고슬라비아에서 얻은 교훈은 값진 것이었다. 도시민과 농민의 협동관계, 기업주의라는 자본주의적 원칙을 근간으로 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자발적 노동이야말로 체 게바라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게다가 그가 보기에는 유고슬라비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판단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유일한 공산주의자들 같았다. 특히 그는 자신이 방문했던 박물관에 걸린 추상화들로부터 그런 느낌을 확신했다. 비록 현대미술에 대한 식견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논평은 삼갔지만 체는 자신의 수첩에 티토에 대한 인상을 결론 삼아 이렇게 적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우선은 그의 폭넓은 인기였으며 다음은 소박한 품성과 형제애이다. 그리고 쿠바의 현 상황과 우리의 혁명이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다. 우리는 신생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과 광범위하게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 제가 좀 끼어들면요. 이 티토가 있을 때 소위 티토이즘으로 불리는 그들만의 독창적 사회주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1990년대 초반에 유고 내전 발생으로 그 다민족 국가가 결국은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아주 아픈 내전을 겪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에 도착하기 전에 쿠바 사절단은 실론, 즉 지금의 스리랑카에 잠시 들렀다. 표면적으로는 쿠바보다 열악한 듯하지만 인구는 900만에 육박하고 키가 크고 예민해 보이는 반다라 나이케 수상은 원정주의식 정치를 펴고 있다. 양국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보장하려는 노력의 시작으로 일단 우리의 사탕수수 1,000톤가량을 수출하는 데 합의했다. 8월 20일 순방의 마지막 기착지인 파키스탄의 카라치 공항에서 아유브 칸 장군의 영접을 받았다. 체는 이 나라의 수도를 부양하다시피 하고 있는 300척 가까이 되는 어선들을 정박시킬 수 있는 항만에 관심을 표했다. 양국은 쿠바의 사탕수수와 파키스탄의 양모와 가죽, 황마 등을 막 교육하기로 약속했다. 쿠바 사절단은 3개월간의 순방을 마치고 9월 8일 아바나로 돌아왔다. 체는 외교의 장에서는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무기를 구입하거나 교육을 트는 일은 수월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공산주의의 두 대국을 방문해야겠다는 보관을 일찌감치 세워놓고 있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실론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 기착지로 머문 로마에서 시스티나 성당을 방문했던 일을 그는 두고두고 잊지 못하였다. 수행원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아래 한 의자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며 오랫동안 홀린 듯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고 한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453쪽부터 이 방에 공산주의자가 있소?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